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현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무너졌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또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서바이벌 리포트인데요. 이 책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이 책을 번역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융심리학을 재미있고 또 감동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소설로 된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소설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은 강의보다는 네. 뭔가 스토리가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융심리학에 대한 좋은 책들이 참 많지만 이 책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노먼이라는 한 이름도 노먼이라서 약간 노말하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한 인간, 전형적인 인간을 소개하면서 데를 샤프라는 사람이 융심리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그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캐릭터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융심리학에 대한 강의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면 아,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고 좀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감을 통한 이해가 저는 제일 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먼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마음을 오히려 놓게 돼요. 아,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치유될 수 있구나. 그런 면이 저에게는 되게 용기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노먼이 좀 많은 사람들의 장벽을 낮춰주는 아, 융심리학 어렵지 않을까? 나 상담실 찾아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 이런 사람도 찾아가는데 이렇게 고민 많고 이렇게 말썽꾸러기도 찾아가는데 나도 가도 되겠구나라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바이벌 리포트라는 책을 보면서 아, 이거를 한국의 많은 독자들이 읽어보신다면 꼭 이게 중년의 위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제 인생 제2막을 위한 융심리 상담이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 뭔가 사람들은 항상 제 인생 제2막을 꿈꾸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보기를. 그래서 뭔가 다른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떠올랐어요. 저도 한 5년 전쯤에 소위 말하는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빨리 겪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중년의 위기를. 왔어요. 네. 갑자기 막 공허함, 우울감, 뭐 앞으로가 좀 기대되지 않고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 때 이 책이 정말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융심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좀 어렸을 때 융심리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대였는데 그때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모범생처럼 살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평생 모범생으로 살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막 학교 밖을 나와서 막 작가가 되고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저는 항상 그냥 학교에서 뭔가 평생 학교에서 지낼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직 유럽 여행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융심리학을 알게 되면서 제가 좀 뭔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림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림자의 세계를 열어주면서 너의 그림자는 뭐니? 너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너 자신의 용과 싸워본 적이 있니? 라는 굉장히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융심리학의 그림자 개념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용과 싸워야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그동안 페르소나에 너무 나를 일치시켜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생, 뭐 착한 큰딸, 또 뭔가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였는데
그 밑에는 다른 존재가 숨어 있었구나. 나는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부모님의 소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그 기대 있잖아요. 네. 그 기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를 맞아요. 발견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해준 저의 그림자와 저의 무의식을, 잠재된 무의식을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칼 융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융심리학을 이제 20대 후반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 책 중에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가 처음으로 융심리학에 대해서 쓴 책이었고요. 나를 돌보지 않는 나, 늘 괜찮은 척 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나, 그게 다 저였던 거죠. 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그림자와 대면한 적이 없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림자와 대면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그림자를 대면하고 그것을 끌어올려서 이제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또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먼이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네.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비밀을 마구 솔직하게 막 털어놔요. 여기서부터 약간 놀라죠. 이렇게까지 솔직하다고 맞아요. 하면서 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먼이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을 과연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 그런데 노먼은 처음부터 자기는 불륜을 고백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상담해도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중요한 그림자는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노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털어놔서 되게 솔직한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안 솔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페르소나와의 차이였던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아내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절대로 가족은 나에게서 절대로 멀어질 수 없는 존재다. 네. 가정이 깨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노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그 가정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자기의 페르소나가 가정적인 남자라는 것. 그런데 그림자는 정말 불륜을 일삼는 너무나 말썽꾸러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였던 거죠.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아내를 사랑하긴 해요. 사랑하긴 하는데 아내한테 끝없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신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이 상담사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상담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막 많이 개입하지 않아요. 많이 개입하지 않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하면은 일단 들어줘요. 들어주고 그림자와 깊이 대면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먼이 자기의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행복한 척 했는데 아내가 제2의 엄마였던 거죠. 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마더 컴플렉스예요. 예, 마더 컴플렉스가 강한 엄마 밑에서 항상 엄마가 결국 하자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또 엄마 같은 사람을 골라요. 예. 엄마의 카리스마에 평생 짓눌려서 엄마를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인데 또 엄마랑 어딘가 닮은 여자를 골라요. 그게 낸시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낸시는 엄마 투였던 거죠. 그런데 본인도 몰랐고 낸시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기까지 내가 엄마로부터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노먼은.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꿈에서도 엄마가 아직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낸시도 또 하나의 엄마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부모의 장애물 또는 부모가 살지 못한 삶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사람은 누구나 약간 모순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네. 나의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다 각자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지 않으실까요? 나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이런 것들. 네. 근데 융 심리학에서는 이런 중년의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면 진정한 개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게 사실은 융심리학의 핵심적인 발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막 억압된 부분을 막 파헤쳐서 당신의 무의식이 얼마나 뭐 엉망진창인지 또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막 이렇게 알아내는 약간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네. 프로이트는 그래서 과거가 더 중요해요. 예, 과거에 당신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당신이 하고 싶었는데 뭘 못했는지를 결국은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융 심리학 같은 경우는 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개성화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의 반대말이에요. 사회화는 남들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싶고 뭐 피아노 잘 치고 싶고 막 이렇게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 또 어떤 애가 멋있으면 그 아이를 따라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모방 욕망. 그래서 대세나 유행에 따르고 싶은 욕망이 사회화라면 개성화는 이 세상 그 80억 가까이 되는 이 지구인들 중에서 나만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라는 욕망이에요. 나는 그냥 얼굴이 달라서가 아니라 나의 정말 나만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가 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래서 당신이 살고 싶었던, 살고자 상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그런 심리학이 융심리학이에요. 우리는 이제 좋은 것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전화위복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일상 속에서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을 검사하다가 작은 상처였는데 어디가 진짜 아픈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예전 일을 떠올려 보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탭스 시험을 미리 안 봤던가 그래서 이 박사 시험 한 학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그냥 놀게 됐어요. 네. 예. 제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예, 저는 진짜 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학기를 그냥 아무 일 없이 놀게 됐는가. 그래서 너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 그런데 그 한 학기가 참 좋았어요. 인생에서 뭔가 목표의식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하루하루 고민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계획 없는 한 학기가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바꿔준 것 같아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그동안 내가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놀고 싶었던 거예요. 놀고 싶었고 여행 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억누르고 공부 잘하는 정여울로 사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전 줄 알았던 여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견고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있었을 때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진짜 인생의 청사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먼도 이렇게 힘들고 막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노먼은 굉장히 소박한 결론을 내놔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먼은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막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성공해서 자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었다고. 근데 낸시가 그 사랑을 안 줬던 거죠. 서로에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커플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식의 전환이 바로 융심리학의 핵심적인 발견이에요. 그게 개성화라는 거죠. 내가 몰랐던 나를 찾아서 그 잠재된 나의 가능성을 찾아서 마침내 진짜 내가 되는 것. 그걸 바로 개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정말 이 책을 읽으시면 이 노먼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런 스텝을 밟아오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사실 누구나 하지 않나요? 저도 그럼요. 그런 질문이 5년 전에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 시기를 저는 융심리학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돌이켜보니 그게 제가 그 개성화로 가는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네, 고민하길 잘했죠. 자유로워졌어요. 네. 네, 남의 기준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의 기대가 아닌 정말 내 행복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던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개성화 이야기 하셨는데 개성화가 이 책의 키워드기도 하고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이기도 해요. 네. 개성화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개성화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성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을 많이 갖고 있냐면 개성화를 막 제가 막 2시간 동안 막 네. 데미안 프로젝트나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강의할 때 개성화를 키워드로 정말 많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개성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개성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 사람이 사회와 어울려 살아야지 그렇게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라면서 저를 되게 혼내고 가시는 정말요? 독자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개성에 대한 그 뉘앙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개성 있는 사람을 뭔가 모난 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성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딱 예술가들, 아니면 연예인들, 뭔가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축복받은 것인데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성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해를. 사회화의 가치가 너무 한국은 고평가도 있고 개성화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개성화되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 말했던 그 전인적인 거라고 하죠.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할 때 그 모습에 가까워요.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공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돼야 될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도 생각하고 꿈도 생각하고 희망도 생각하는 그런 총체적인 인간. 예체능과 문학과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그런 전인적인 삶에 더 가까운 것인데 왜 개성화가 이렇게 오해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개성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막 엄청 치이면서 취직에 실패하고 작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개성화하지 않았더라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모범생 컴플렉스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왜 취직을 못하지? 나는 왜 교수가 못 되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사회화거든요. 네. 남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뭐 교수이거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들과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학원에 있었으니까. 사회화가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그들과 비슷해지는 것. 그런데 개성화는 그게 아니고 나는 한 줄의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오늘 쓰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고 싶다는 것을 융심리학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교수가 되고 싶니? 작가가 되고 싶니?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데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30대 중반쯤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걸 둘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둘 다 잘할 수 있고 잘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꼭 선택해야 된다면 난 작가가 되고 싶은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범생의 삶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요. 박사 논문도 아깝고 막 그동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게 변할까 봐 걱정스러웠는데 그게 아니고 개성화가 된다는 것은 나다워지는 거예요. 중불난다, 모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개성화가 정말 잘 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난 척하지 않아요. 남들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성화함으로써 남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개성화예요. 그래서 개성화라고 해서 그냥
개인주의랑은 달라요. 네. 예, 개인주의랑도 다르고 이기주의랑도 다르고 온전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 그래서 개성화에서 핵심 단어가 홀리스라는 건데 네. 전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해야 되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개성화가 아니고 온전한 나다움을 찾아서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다움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다움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 나다움을 조금씩 발견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모지스 할머니 같은 경우는 70대 화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런 게 개성화인 거예요. 70대의 개성화가 더 정말 화양연화처럼 그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자는 거죠. 네. 예, 지금 하면 결코 누구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개성화는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개성화의 길이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내가 익숙했던 길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이 따르는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굉장히 멋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과정을 뚫고 나갔을 때는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이제 에고와 셀프를 많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네. 융심리학에서는 에고와 셀프를 다르게 봐요. 오.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에고와 셀프가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에고 자, 네. 셀프도 나. 네, 맞아요. 네. 한국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와 셀프는 뜻이 전혀 달라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에고는 사회화된 난 거예요. 아, 에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에고고 네. 셀프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셀프를 잘 못 봐요. 저도 한땐 그랬어요. 그런데 에고를 너무 많이 꾸미다 보면 그러니까 에고의 바깥 부분을 페르소나라고 하고 그게 가면이죠. 네. 사회적 역할. 그리고 셀프의 안쪽 부분을 섀도우, 그림자라고 하는데 융심리학은 페르소나만 보지 말고 그림자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끌어내서 그림자와 대면하고 그림자를 씻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그림자를 승화시켜서 자신의 빛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개성화예요. 고흐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거죠. 네. 고흐는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짝사랑의 역사가 엄청나죠. 고흐는 늘 짝사랑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고흐는 예술에 대한 사랑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고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예술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술은 그 거부당한 고통, 사랑받지 못한 고통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림자, 슬픔, 트라우마 이런 것을 예술의 어떤 에너지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그냥 별이 빛날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 보면 그림을 보면서 고흐의 상처 입은 분노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흐는 굉장히 글도 잘 썼어요. 예, 고흐가 만약에 그런 글들을 안 남겼으면 우리가 이만큼 고흐를 이해할 수 없었겠죠. 글과 그림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의 상처 입은 분노와 트라우마와 모든 슬픔들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서 일종의 투사죠. 비춰서 그림을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고흐는 그 상처 입은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더 좋은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게 개성화예요. 예. 자신의 그림자를 네. 어떤 정말 예술의 원천으로 삼은 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리고 예. 작가님도 글을 쓰실 때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만 하면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 쓸 얘기가 안에 없어지죠. 쓸 얘기가 없죠. 네. 내 안에 그림자, 우울, 불안들을 끌어올려서 쓰는 게 또 작가의 일이고 네. 생각하면 그림자가 정말 또 한편으로 아름답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림자 자체가 혼자 아름답진 않은데 네. 그림자와 전투할 때 예, 그림자와 내가 전투해서 내가 이 트라우마를 꼭 이겨내고 싶어. 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마침내 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싶어라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데 네. 무의식에 잠겨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 끌어내서 본 다음에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와, 그게 사실은 용심리학과 굉장히 잘 통해요. 그렇네요. 상처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었지만 망가지지 않았구나. 내가 조금 쉬었을 뿐이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그 과정까지가 개성화라는 거죠. 네. 페르소나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안 보려고 해요. 페르소나 그 화려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쁘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는 것에 너무 중독돼 버린 사람들은 그림자를 발견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힘드니까. 외면하는 거죠. 예. 그림자가 나의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게 막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림자를 매일 대면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약간 운동하는 것과 비슷해서 저는 운동도 안 하면서 맨날 운동 비유를 쓰는데 이렇게 근육처럼 어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자주 마주보다 보면 상처가 밉지만은 않구나.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게 더 많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 상처가 나를 부서뜨리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노먼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막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밑에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보니까 사랑받고 싶은 나, 순수한 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앞으로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성화라는 것은 그림자 더미에서 빛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페르소나가 너무 견고해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노먼의 경우도 상담실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노먼에게도 상담실이라는 공간이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좀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테메노스라는 단어가 융심리학 용어인데 네. 원래는 뭔가 신성한 공간, 뭔가 보호되는 공간, 신성한 성소 같은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도 큰일 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상담실에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가 실수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용심리학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아놀드라는 친구랑 오늘 상담한 걸 다 밤에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담사에게만 얘기해야 되는 그 비밀을 친구랑 둘이서 좋다고 막 떠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메노스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사와 나만 얘기해서 나의 그림자를 소중히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신나서 정말 떠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테메노스가 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게 나의 슬픔과 나의 트라우마를 아무한테나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왜 너무 그걸 노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농담으로 관종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트라우마를 너무 쉽게 말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렇군요.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우습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트라우마를 털어놓아서는 안 되고 정말 상담사에 준하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멘토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 그림자를 소중하게 내면의 황금으로 받아주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또 용심리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퀘렌시아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페인어가 있는데 치유의 공간, 삶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인데 바로 그 안전한 장소,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저는 테메노스, 이 테메노스가 꼭 장소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저와 책 사이에 생기는 이 공간 있죠. 이것도 테메노스라고 해요. 예. 테메노스가 꼭 멋진 장소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책에 푹 빠져서 이 책과 내가 있는 순간은 안전하게 느껴져요. 책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것도 테메노스가 되는 거죠. 책과 대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책과 대화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또 잘 건드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책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테메노스라는 것이 꼭 어렵고 막 대단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블리스에 푹 빠질 때
내면의 기쁨. 예, 내면의 기쁨에 푹 빠질 때는 그게 어떤 것이든 테메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쓰고 글을 맞아요. 쓰고 맞아요. 그림을 그리고 네. 연주를 하고 네. 이게 다 테메노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피아노 연주도 좋고 뭐 색칠 공부도 좋고 네. 사람들이 또 필사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 게 본능적으로 테메노스를 찾는 거죠. 그렇군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어떤 거울 같은 곳을 찾는 거죠. 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나 자신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모든 행동은 테메노스를 찾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그림자를 어떻게 승화하고 보살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이 서바이벌 리포트에서는 적극적 명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네. 뭔가요? 이 적극적 명상이라는 게 그 데미안에서 보면 싱클레어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적극적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무의식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죠. 숙제도 아닌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건 꿈속의 형상을 자기가 느껴보고 싶은 거였어요. 싱클레어는. 이 경우도 서바이벌 리포트에서 노만 같은 경우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상담사가 권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무의식과 대면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가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일기 같은 것도 괜찮지만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어저께 가장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진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글쓰기를 하면 그것 자체가 적극적 명상이 돼요. 그래서 무의식을 그냥 무의식이 꿈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걸 좀 꺼내보는 거죠. 글쓰기나 그림이나 피아노 연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약간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 보이는 글이 아니라 저 혼자만 쓰는 글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그런 글인데 그런 글을 쓸 때 좀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무의식과 만나는. 적극적 명상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하기 위해서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줄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무의식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약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무의식에 가까워지긴 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가까워져요. 네. 근데 적극적 명상은 술이나 약물을 활용해서 무의식과 가까워지지 말고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무의식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시간이 많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진짜 내 꿈이고 그걸 지금부터 실현하는 것이 개성화라는 거죠. 네. 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무언가를 꼭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